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팔았다. 뭘요? 이 떡집도, 이 건물도, 전부. 안녕하세요. 황금라디오 인생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강릉 출신으로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40년 동안 떡을 빚으며 살아온 72살 강만복 어르신입니다. 딸 하나를 홀로 키워내고 사위의 카페에 평생의 손맛을 바쳤지만 돌아온 건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메뉴판과 사람은 리스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연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 한쪽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차 한 잔 곁에 두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1챕터 간판이 내려간 날.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딸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 태호는 말도 못하고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성떡방앗간이라고 적혀있던 낡은 간판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삿짐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40년 동안 떡을 치던 커다란 시루와 절구통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버지, 간판은 왜 내려졌고 창고 열쇠는 왜 없어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접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팔았다. 뭘요? 이 떡집도, 이 건물도 전부.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건물을 팔다니요? 그럼 저희 카페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72살 먹은 늙은이가 왜 평생 일군 가게와 건물을 하루아침에 정리했는지, 왜 자식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떠나기로 했는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강만복입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40년 동안 떡을 빚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떡집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지연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린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아내는 지연이가 10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방앗간 기계를 돌리고 시루에 김을 올렸습니다. 딸아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 하루 종일 떡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어요. 만복 씨,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지?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만 잘 크면 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 인생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연이만 잘 되면 된다. 지연이만 행복하면 된다. 내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딸이 웃으면 그걸로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지연이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번듯한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떡집 아버지였지만 딸만큼은 세련되고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지연이가 태호를 데려왔습니다. 태호는 말끔했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한다며 눈빛이 반짝였고 제 앞에서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연 씨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저희 둘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내 딸을 아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호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카페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전통 디저트가 인기잖아요. 아버님 떡을 카페 메뉴로 내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떡이 딸 부부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더 많은 떡을 만들었습니다. 인절미, 쑥개떡, 흑임자 찰떡, 단호박 설기. 딸 부부의 카페에 어울리도록 모양도 예쁘게 바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제 떡을 먹고 감탄한다는 말을 들으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지연이도 가끔 말했습니다. 아빠 떡 덕분에 카페가 잘 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또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고마움이 반복되면 어느새 당연함이 되더군요. 처음엔 아버님 힘드시죠? 하던 사위가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납품 시간 좀 더 당겨주세요. 손님들이 아침부터 찾거든요. 조금 더 지나자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떡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카페 이미지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지시가 됐습니다. 아버님, 새벽 배송은 꼭 6시 전에 끝내주세요. 저희 직원들 오기 전에 세팅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딸을 위해서니까, 사위도 장사하느라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카페에 떡을 내려놓고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쉴 새 없이 움직인 탓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태호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님들 보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좀 그래요. 직원 휴게실 쪽으로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직원 휴게실. 그 말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어른인가, 납품업자인가, 아니면 눈에 띄면 안 되는 늙은 직원인가.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카페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사람은 참기만 하면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래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참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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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이 챕터 아버지가 아니라 납품업자. 제 하루는 늘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몸은 늙었지만 습관은 더 질겼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면 방 안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겨울이면 입김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고 여름이면 새벽부터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쌀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씻어 불려둔 맵쌀과 찹쌀을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방앗간 기계를 돌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웅웅 울리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딸아이 등록금이 되고 겨울 외투가 되고 학원비가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그 소리가 제 몸을 갈아넣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납품이 늘어나면서 일은 2배가 됐습니다. 시장 손님들 줄 떡도 만들어야 했고 딸 부부 카페에 들어갈 디저트용 떡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카페용 떡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크기도 일정해야 했고 포장도 예뻐야 했고 색감도 좋아야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맛도 맛이지만 사진을 찍거든요. 보기 좋아야 팔려요. 태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70 넘은 나이에 유튜브를 보며 포장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투명 상자에 떡을 넣고 금색 스티커를 붙이고 리본을 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리본 하나 묶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딸 부부가 잘 된다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메뉴판에 아버지가 만든 수제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그 문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호당 시그니처 전통 디저트. 저는 한참 동안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태호당. 사위 이름 태호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 떡집 이름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쌓아온 손맛은 어느새 사위의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메뉴판이 바뀌었더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브랜딩이 중요해. 정성떡 방앗간 이름은 너무 옛날 느낌이야. 그래도 떡은 내가 만드는 건데. 아빠, 그런 거 따지면 복잡해져.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뭐. 가족끼리 하는 일? 그 말은 이상하게 늘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도 가족끼리, 고생스럽다고 해도 가족끼리, 서운하다고 해도 가족끼리.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입을 막는 자물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 태호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떡집 내부가 너무 낡았어요. 손님들이 보면 카페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여긴 시장 떡집이야. 오래된 손님들이 이 분위기를 좋아해. 그건 아버님 생각이고요. 이제 저희랑 같이 가시려면 바뀌셔야죠. 같이 간다니요? 저는 언제부터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한 번은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뜨거운 시루를 들다가 김의 손등이 크게 익었습니다. 살이 벌겋게 부풀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는 급히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날 납품해야 할 떡이 많아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가 제 손을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아빠, 손 왜 그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옆에서 포장 상자를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인절미 모양이 좀 흐트러졌네요. 그 순간 저는 제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살이 아파서 욱신거리는데 사위 눈에는 떡 모양만 보였던 겁니다. 손을 대어서 그렇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몸 관리도 실력입니다. 납품 일정에 차질 생기면 저희도 곤란해요. 몸 관리도 실력?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딸이 난처해질까봐, 손님들이 볼까봐, 늙은 사람이 괜히 감정적으로 군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손에 약을 바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서 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카페가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고 태호는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님, 방송 당일에는 떡 좀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인터뷰 요청이 와도 아버님은 말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버님 말투가 좀 옛날식이잖아요. 방송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떡으로 방송에 나가면서 나는 뒤에 숨어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좋은 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딸 부부에게 중요한 날이니까요. 손가락은 아직 아팠지만 꾹 참고 떡을 빚었습니다. 방송팀이 카페에 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통 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레시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레시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 레시피는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들던 방식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단호박 설기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손으로 익힌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작가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태호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 가끔 재료 손질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 오래 알고 지낸 분, 딸의 아버지도 아니고 떡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웃었습니다. 습관처럼 웃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는데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떡집 불을 끄지 못하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시루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저와 함께 늙은 시루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산 걸까? 죽은 아내에게 묻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찬 새벽 공기만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을 듣게 될 줄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셨다면 잠시 숨을 돌리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만복 어르신이 듣게 된 그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3챕터 손맛만 훔치려던 사람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비였습니다. 시장 골목은 젖어 있었고 가게 앞 천막 끝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떡을 만들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은 조금 나아졌지만 손가락 마디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찹쌀떡을 빚을 때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을 너무 오래 쓰셨어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손가락이 굳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쉬면 떡은 누가 만듭니까?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쉬셔야 합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기계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새벽마다 떡이 나오고 필요하면 배송까지 해주는 오래된 기계 말입니다. 그날 오전 저는 병원 진료 때문에 카페 납품을 조금 늦췄습니다. 미리 지연이에게 말해두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갔다가 갈 테니 30분쯤 늦을 것 같다. 지연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와 카페 뒷문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안쪽 사무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레시피를 정확히 문서화해 놔야 한다니까.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쉽게 알려주겠어? 평생 손감각으로 한 사람인데. 태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옆에서 보는 거잖아. 쌀 불리는 시간, 소금 양 찌는 시간 다 적어놨어. 이제 거의 따라 할 수 있어.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빠 떡집은?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접게 해야지. 솔직히 그 낡은 떡집이 우리 브랜드에 도움돼. 장인어른도 이제 나이 많으시고 손도 안 좋다며. 적당히 쉬게 해드리는 게 효도야. 쉬게 해드리는 게 효도.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건물명의 문제도 정리해야 해. 그 건물
위치 좋잖아. 우리가 카페 확장하려면 꼭 필요해.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지연이 앞으로 돌려놓는 게 좋아. 지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뭐라고 대답할지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아빠 재산은 아빠 거라고, 아빠가 평생 일군 가게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서운해하실 텐데. 태호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나중에는 지연이 내 거잖아. 그리고 장인어른 혼자 계시면 관리도 힘들어. 우리가 해드리는 게 맞지.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 고집 센 거.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복잡해져.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언제까지 아버님 눈치 보면서 장사해? 눈치. 그들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떡을 만들어주고 배송해주고 카페 청소까지 도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 눈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기술만 있으면 돼. 사람은 이제 리스크야. 아프시면 납품 끊기고 기분 상하시면 일정 틀어지고.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리스크. 저는 그 자리에서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딸 부부에게 사람이 아니라 위험 요소였구나. 내 손맛은 필요하지만 나는 필요 없었구나. 그때 안에서 지연이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보자. 대신 아빠한테 너무 세게 말하지는 마.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화산처럼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버티던 낡은 실 하나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져간 떡 상자를 뒷문 앞에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떡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낮에 불을 껐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적어온 거래처, 쌀값, 재료비, 명절 주문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장부 사이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과 건물 등기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제 피와 땀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가게였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지연이 학비를 대고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밥값 아끼고 옷 한 벌 안 사고 명절에도 제 선물 하나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모아 이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떡집, 2층은 작은 살림집.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 이제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아내 사진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집과 가게를 이제 딸 부부가 당연히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맛을 훔치고 제 이름을 지우고 제 건물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몸이 저절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쌀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루에 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떡을 만들지 않아도 해는 떴고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멈추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멈춰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멈춰도 되겠구나. 아침 9시
저는 오래전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나 만복이요. 아이고, 강 사장님. 웬일이세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건물 좀 팔려고.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이세요? 그 건물은 따님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바뀌었어. 가족분들은 아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젖은 시장 골목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내 건물이야. 내가 결정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시원해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4챕터. 아버지의 마지막 장사. 건물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 도로가 생긴다는 소식 때문에 그 근처 건물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 사장은 제 건물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이건 금방 나갑니다. 위치도 좋고 건물 관리도 잘하셨어요. 다만 빨리 정리하시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합니다. 괜찮아. 빨리만 해줘. 따님 부부가 놀라실 텐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놀랄 일도 있어야지. 사흘 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작은 책방을 하고 싶다고 했고, 여자는 2층에서 아이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떡집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곳에서 오래 장사하셨죠? 40년 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저는 잠시 시루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가게에는 제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있었고 어린 지연이가 숙제를 하던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줄을 서던 손님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게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저를 가두지 않았지만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이 들어와 살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날, 저는 강릉에 있는 작은 공방을 알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오래된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한쪽 창고를 손보면 떡 공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뛰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꿈이 다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작은 찻집 같은 떡 공방을 하고 싶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하루에 몇 판만 정성껏 쪄서 차 한 잔과 함께 내놓는 곳. 손님과 천천히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만든 떡을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팔 수 있는 곳. 하지만 그 꿈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딸 학비 때문에, 결혼 자금 때문에, 카페 납품 때문에,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야 그 꿈을 꺼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장부는 일부만 챙겼고 아내 사진과 몇 가지 그릇, 손때 묻은 나무 주걱을 따로 싸두었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제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가게 물건이었고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산 것들이었습니다. 옷장에는 낡은 셔츠 몇 벌뿐이었습니다. 지연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은 아직 비닐에 쌓여 있었지만 소매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한참 바라보다가 상자에 넣었습니다. 만보가, 너 참 너한테 인색하게 살았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사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떡을 쪘습니다. 누구에게 납품할 떡도 아니고 팔 떡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떡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숙설기, 어린 지연이가 좋아하던 꿀떡,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던 팔시루떡.
김이 오르는 시루 앞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제 이 시루는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 내 인생의 작별을 고하기 위해 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이와 태호가 박람회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카페 쪽으로 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간판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와 붙어있던 떡집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지연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가게 물건은 다 어디 갔어? 태호도 뒤따라 들어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카페에 들어갈 오늘 납품분은요? 오전 예약 주문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납품은 없다. 네? 떡집도 오늘로 끝이다. 지연이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야?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며칠 쉬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다. 떠나는 거다. 태호가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님, 설마 건물 계약하신 건 아니죠? 저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팔았다. 그 순간 지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 뭘 팔아? 이 건물? 떡집? 2층 집? 전부. 태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그걸 왜 상의도 없이 하십니까? 저희 카페는 이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확장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하고 세운 계획이냐? 그야 저희가 내 건물로, 내 떡으로, 내 손맛으로 세운 계획 아니냐?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나 딸이잖아. 그래,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내가 40년을 참았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 없이 크는 게 안쓰러워서 참았고, 결혼하고 힘들까봐 참았고, 카페 한다고 해서 또 참았다. 그런데 지연아,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 인생까지 가져갈 권리는 없다. 지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그랬지. 내 기술만 있으면 되고 나는 리스크라고.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또 그랬지. 내가 살아있을 때 건물 명의를 정리해야 한다고. 내가 고집 부리기 전에. 지연이가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태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다 들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셋 사이에는 숨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아빠, 오해야. 지연이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다.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나도 수십 번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더구나. 너희는 내 손맛은 필요했지만 나는 필요 없었다. 아빠, 방송에서 나는 오래 알고 지낸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메뉴판에서는 내 이름이 지워졌고 내 떡은 태호당 시그니처가 됐다. 손을 대어도 떡 모양이 먼저였고 병원에 가도 납품 시간이 먼저였다.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보시면.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사업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나도 사업적으로 결정했다. 내 건물 내가 팔고 내 기술 내가 가지고 떠난다. 그 말에 태호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다시 생각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저는 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때 그 작은 손을 잡고 병원도 가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시장 골목도 걸었습니다. 그 손을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잡고 있으면 또다시 제 인생이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그건 너희가 생각해야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며. 내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며. 이제 마음껏 살아봐. 태호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매매 대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미련까지 사라졌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지만 사위의 머릿속에는 돈이 먼저였습니다. 건물, 카페, 확장 계획, 매매 대금. 그 안에 제 건강이나 제 상처는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릉에 작은 공방을 샀다. 남은 돈은 내 노후에 쓸 거다. 지연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강릉? 아빠 혼자? 그래, 혼자. 외롭지 않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이 가족 옆에서 저는 이미 오래 외로웠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데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게 더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보다 덜 외로울 거다.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짐을 실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울었고 태호는 전화기를 붙잡고 카페 예약 취소 전화를 돌렸습니다. 손님들에게 사과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오늘 디저트 제공이 어렵습니다. 내부 사정.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일이 그들에게는 그저 내부 사정이었습니다. 트럭에 오르기 전 저는 가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작은 떡 상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팥시루떡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떡이다. 지연이는 상자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시장 골목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제 세상의 전부였던 골목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보가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해시태그 5챕터. 바닷가 공방의 새벽. 강릉 바다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것은 파도 소리였습니다. 철썩 철썩. 일정한 듯 하면서도 매번 다른 소리였습니다. 서울시장 골목의 소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손님 부르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태호의 재촉하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맞은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낯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내일 새벽 몇 시까지 납품해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가 떡 크기를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제 손맛을 자기 이름으로 팔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 사진 속 아내는 젊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작은 접시를 놓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팥시루떡 한 조각을 올렸습니다. 늦었지. 그래도 나 이제 좀 살아보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참 천장을 바라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안 일어나도 되는데. 하지만 몸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바다는 검푸르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였습니다. 저는 바다 앞에 서서 두 손을 폈습니다. 손가락은 굵고 휘어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떡을 빚느라 망가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그날따라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저는 제 손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만복시루로 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만복시루. 누군가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장인도, 누군가의 납품업자도 아닌 강만복의 시루.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두 분이 들어와 차를 마셨고 지나가던 여행객이 호기심에 들렀습니다. 저는 하루에 딱 3판만 떡을 쪘습니다. 쑥썰기 한 판, 팥시루떡 한 판, 계절 재료로 만든 떡 한 판. 많이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몸을 갈아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조금만 만드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허락하는 만큼만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네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만들어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제 마음을 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따뜻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영자 할머니는 자주 들러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 사장, 혼자 와서 적적하지 않아? 처음엔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야.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 틈에 있는 게 외로운 거지. 그 말에 저는 한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릉에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아빠. 지연이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 잘 지낸다. 아빠, 나 한번 가도 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혼자 오너라. 며칠 뒤 지연이가 공방에 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달려가 안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와. 지연이는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좋다, 아빠. 정말 아빠답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쑥썰기도 한 조각 놓았습니다. 지연이는 떡을 한 입 먹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이었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아빠를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아빠가 새벽마다 뭘 견디고 있었는지, 손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나도 몰랐어. 몰랐니? 모른 척했니? 제 말에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른 척한 것 같아? 알면 내가 불편하니까. 아빠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나쁜 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넘겼어. 그 말은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태호는? 카페는 많이 어려워졌어. 아빠 떡이 빠지니까 손님들이 바로 알더라. 방송 보고 온 손님들도 예전 맛이 아니라고 하고, 태호도 그제야 아빠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았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빠지고 나서야 빈자리가 보이는 법이지.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다시 서울로? 아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를 미워하려고 떠난 게 아니다. 나를 살리려고 떠난 거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내 딸인 것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다시 내줄 수는 없다. 아빠, 이제 너도 내 힘으로 살아. 태호와 잘 의논하고 안 되면 접을 건 접고 다시 시작할 건 다시 시작해라. 나한테 기대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그게 내가 어른이 되는 길이고 내가 편히 늙는 길이다. 지연이는 오래 울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이 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뭐든 해주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그날 지연이는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공방 문 앞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엔 손님으로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님으로 와라. 딸로 와도 좋고. 하지만 사장으로서 떡을 빼앗으러 오지는 말고. 지연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뒤로 지연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태호도 한번 찾아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았지만 거래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다시 납품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태호가 물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내 떡은 이제 내 공방에서만 판다. 자네도 자네 손으로 새 맛을 찾아라.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강릉에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은 저를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다를 보고 차를 끓이고 천천히 쌀을 씻습니다. 하루 3판. 그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더 없느냐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 제 손이 만든 행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에 손님들도 웃습니다. 저녁이면 공방 문을 닫고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 소리는 매일 다릅니다. 어떤 날은 오래 참은 사람의 울음 같고 어떤 날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웃음 같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강만복. 많은 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도 저는 평생 제 복을 남에게 나눠주기만 했습니다. 물론 후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딸을 키운 시간, 떡을 빚은 시간, 누군가를 먹인 시간도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새벽을 바치지 않고, 누군가의 욕심을 위해 손을 혹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 제 마음을 접지 않는 삶.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오래 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배우자니까, 형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지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은 서로의 삶을 빼앗는 이름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저는 72살에야 그걸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바다는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오늘도 저는 시루에 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김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피어오릅니다. 하얗게 올라오는 김 사이로 아내의 웃음이 보이는 것 같고 젊은 날에 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젊은 만복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떡부터 먹어라. 그리고 오늘도 공방 문 앞 작은 나무판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오늘의 떡은 3판뿐입니다. 조금만 만들고 오래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남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허기도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간판 하나쯤은 마음속에 걸어보세요. 저는 강만복입니다.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강만복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늦었지만 늦지 않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황금라디오 인생 오디오북이었습니다.